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규 교수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일 대학 등록금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은 271쪽이죠. 그래서 이번에 등록금 제도의 도입 과정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프린트물을 보지만 또 조금씩 여러분이 자료만 보면 지켜올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조금씩 준비해 놨습니다. 독일 마인츠 대학교 이제 브이로그인데 안에 구경시켜 주는 게 있어서 이걸 틀어주면서 제가 할까 싶습니다. 소리를 좀 낮출까요? 더? 이 정도 소리면 잘 안 들리죠? 예,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려야 되니까. 마인츠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도입에 대한 문제가 독일의 각 정당 간에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이제 보수 정당이죠. 최대우나 기사당, 기민당, 그렇죠? 그래서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어가지고 학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긍정적 효과를 얘기를 했지만 반면에 오히려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어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SPD나 이런 쪽 당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등록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 학업에 중도 이탈하는 학생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겠죠. 또 그 사회적 어떤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그때 이제 보수 정당 있는 7개 주에서 신청했는데 했죠. 그래서 판결은 물론 헌법 소원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그 당시 그 최대우나 최애수가 집권한 그 연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 니더작센을 비롯해서 2005년도부터입니다. 바덴뷰르텐베르크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바이에른, 함부르크, 자를란트, 헤센 이렇게 7개 정도 지역이 등록금 제도 도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2006년 겨울에 니더작센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에서 등록금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들 지역 대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이제 매학기 500유로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액수가 사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어쨌든 최초로 부과하는 등록금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이슈가 됐죠. 그 이후에 대학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이 조금씩 더 늡니다. 2007년에는 이제 바덴뷰르텐베르크하고 바이에른, 함부르크에서도 이제 등록금 제도가 시행되고, 그 다음에 같은 해 겨울학기 헤센과 자를란트 지역에서도 또 등록금 제도가 또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특히 등록금을 도입한 지역이 이제 주로 그 서독 지역에 해당됩니다. 통일 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지만 주로 서독 지역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맛이 길들여진 그런 어떤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 학생만을 놓고 보면 약 90% 학생이 서독 지역에서 등록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긴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등록금 제도를 반대하는 사회적 저항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무래도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격렬하게 시위도 하고, 그리고 독일 사회에서도 시민들 여론도 찬반 양론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 경영자 총연맹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한 그 연합회니까 새로운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시행되면서 등록금 규모도 좀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500유로니까 그죠?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등록금 제도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등록금 제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위계층이나 중하위권에 해당되는 가정에 피해가 가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독일 대학생들 보면 그냥 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고 등록금이 없었을 때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바도 사실 여러분 독일 아닙니까? 그죠? 아르바이트에서. 그래서 이 알바를 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등록금을 안 내다가 갑자기 낸다니까 굉장히 이제 쇼크를 받았겠죠. 물론 액수는 작지만은. 그래서 2005년도 5월에 등록금 제도는 반사회적이다. 독일어로 Studiengebühren sind unsozial. unsozial 하면 영어의 unSocial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대규모 시위를 했고 교육이 이제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대학교 내에서도 보면은 뭐 구내 서점 말고 구내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 업자들에게 주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카페도 생기고 지금 이제 대학교 내에서도 많은 사업 활동을 하고 또 대학교의 주차료도 지금 받지 않습니까?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또 교직원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한 달에 한 학기 얼마씩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대학도 지금 굉장히 상업화되고 있는데 독일 대학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 제도 이것만 갖고도 이렇게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름을 뭐 레지스탕스 여름이라고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말도 있었고 환경으로 유명한 도시가 프라이부르크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는 총장실이 또 점거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386 세대 때 우리 때는 이제 군부 독재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대학교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총장실 점거가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저번에 얘기했던 운동꾼은 아니었고 마음은 있었지만 참여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총장실 점거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13일 동안 총장실이 점거되는 일이 있었고 함부르크 대학에서는 학생회가 열려서 약 10,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4%가 등록금에 반대하는 그런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협감을 느낀 주정부가 경찰 병력도 동원해가 해산도 시키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자, 마인츠 대학 내용이 나왔는데 마인츠 대학 이제 그걸 볼까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하고 멘자는 독일어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내 식당입니다. 멘자 뷔페도 나오고 나오는데 이 내용 뭐 소리를 낮추고 화면만 좀 보세요. 독일 대학교의 이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뭐 경찰이 동원되니까 그죠 생기고 시위자 참가자도 연행되고 하니까 이제 국민과 정부의 갈등 양상으로 연행되니까 이제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7개 이 지방 정부가 대학 등록금 시행에 들어가니까 2008년에는 이 등록금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서 나타나는데 니더작센과 헤센에서는 지방선거가 임박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생 단체나 중고등학교 학생회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갈 거니까 그죠? 연관성이 있죠 자기들도.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회 그다음에 노동조합 이렇게 연맹을 결성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겁을 내는 게 선거에서 자기들이 당락 여부 떨어지느냐 당선되느냐 그걸 제일 자기들이 촉각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화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주장은 이제 대학의 조직적 파괴를 중단하라 이런 어떤 그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2009년에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더욱 격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그래서 베를린에서 연방정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독일과 같은 언어권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도 영향이 있죠. 특히 오스트리아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맨자 식당의 뭐 음식 종류네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대학생들이 독일 대학생들의 시위를 찬성해서 강의실을 점거하는 데모가 이어졌고, 그래서 서로 연대해서 투쟁하게 됩니다. 독일어권 전체 대학교로 시위가 확산됩니다. 이제 독일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 언론이 이들을 공구세대, 2009년이니까 공구세대라고 부르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록금 제도가 마침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해 가지고 폐지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헤센 주 정부는 2008년 겨울 학기부터 등록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헤센은 이제 사실 도입한 지 1년 만에 결국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걸 표방하면서 등록금 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같은 해 1월에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선거가 결국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뭐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선거로 심판을 해야 정치인들이 가장 겁을 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친일 매국노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중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금수저지요. 예, 그래서 우리 문제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나치 부역자들, 그죠? 나치에 이제 협조한 그 세력들이 전부 이제 많이 처벌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이제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재건이 되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친일파 세력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립운동한 그 자식들은, 부모가 독립운동한다고 집을 비우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영향이 있죠. 오히려 친일파 자손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좀 불합리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들어서도 그 청산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과 비교할 때 이런 역사적 청산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계속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건 막 수업과 연관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3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었던 최대우, 등록금을 받자고 했던 그 당이죠. 기민당, 기사당, 그죠? 최대우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수 성향의 집권당인 이 최대우라든지 FDP라든지 이런 의석수가 진보 성향의 당인 SPD나 녹색당, 뭐 좌파연합 이런 의석보다 이제 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이 진보 성향 당이 57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를 계기로 등록금 도입을 주도했던 보수 정당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이제 좁아진 거죠. 그래서 2008년 9월에 실시된 그 바이에른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지방선거에서도 등록금 도입을 주도한 보수 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주인이 바뀌는 정권교체 현상이 결국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덴뷰르텐베르크나 함부르크나 니더작센이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같은 이 보수 정당이 있었던, 원래 그쪽이 집권했던 지역이 자기들의 이제 힘을 잃은 거죠. 권력을 잃고. 그래서 대학 등록금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정치 세력이 동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자를란트에서, 또 2011년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바덴뷰르텐베르크 주에서, 2012년 겨울 학기부터는 함부르크에서 일반 대학생들한테 이 징수했던 등록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등록금 제도 실시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이제 결국 폐지됐어요. 이제 대학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은 바이에른과 니더작센뿐입니다. 그래서 바이에른의 경우 국민청원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2013년에 겨울학기부터 등록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니더작센은 2003년 지방선거에서 결국 진보정당인 SPD와 녹색당이 집권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정부가 주도해서 등록금 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2014년 겨울학기부터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 전국에서 대학 등록금 제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등록금 제도가 없다가 2002년도 때부터 잠시 생겼는데 얼마 안 가서 폐지된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독일의 정체성을 되찾자는 운동이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많네요. 저도 이제 독일 오래됐지만은 멘자에서 식당에서 먹을 때 역시 독일 그 대학 학생증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고 특히 식당에서는 가격에 비해서 음식도 맛도 있지만은 양도 또 많이 줬어요. 그래서 멘자식. 근데 좀 사실은 아무리 맛있고 양이 많아도 오래 먹으면 질리죠. 한 번씩 바깥 음식도 먹고 싶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텍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텍스트에서 보면 275쪽에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저항의 의미. 그래서 이런 등록금 제도가 결국 어떤 의미를 지닌가? 왜 이렇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 등록금인데도 이렇게 저항이 있었는가? 그 저항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의 눈을 눈여기를 위해서 또 뭐 잠깐요. 자, 거의 다 봤네요. 미대 대학원생이 오리엔테이션 한 내용하고 독일에서 자취생이니까 이제 한국 학생이니까 김치 만드는 거 독일 대학교 적응기라고 하는데 이 내용 잠깐 보여드립니다. 소리를 좀 낮춰서 자, 보면서 저도 독일에 있을 때 한국 음식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갖고 가면서 한 번씩 질릴 때 고추장에 비벼 먹고 이랬어요. 고추장을 좀 가져가면 좀 낫습니다. 느끼할 때. 자, 그래서 이 조금 더 놔줄까요? 그 등록금 제도의 도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먼저 중도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예상대로 있었고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이나 여학생 비중이 결국 특히 높았습니다. 또한 신입생 경우에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 안 됐지만 등록금 안 받는 대학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약 32,000명의 학생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연구 이제 통계로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이제 등록금 제도의 도입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최초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자는 배경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 적합성과 재정 안정이라는 기대 효과 뭐 이런 거를 언급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현실이 기대와는 달랐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같은 경우에 대학 등록금 그 수입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결과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장했던 사람들 논리와는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다만 등록금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대학 재정에 있어 오히려 책임 회피만 늘어나는 그런 비판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학 등록금 수입 증가로 인해서 대학 재정이 뭐 안정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실이 아니더라라는 게 밝혀졌고 2007년에 대학 정보 시스템사에서 이제 그 대학교 교육 품질 평가를 했는데 참여 학생의 26.3%만이 예전보다 교육 내용이 좋아졌다 이렇게 답을 했고 약 58%는 전혀 좋아진 게 없다. 등록금이 교육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역시 대학 등록금 제도 도입이 원래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반사회적인 결과만 나왔다는 그 부작용이 많다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오히려 클 수밖에 없었고, 특히 사회 연대주의를 강조하는 독일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교육 기회를 이렇게 차등한다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독일 국민들에게 학기당 500유로 정도 등록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항이 컸던 이유는 그 이후 향후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에게 등록금 문제는 대학 등록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독일 사회가 지금까지 그 추진해왔던 그 사회복지국가의 성과들이 결국은 잠식된다는 겁니다. 퇴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씬한 정부를 목표로 급속하게 그 사회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화 현상을 추구했던 그 당시 독일 집권당, 독일의 그 정당의 정책이 원래 고유한 독일의 그 국가 체제인 사회 통합 모델이 훼손된다. 그래서 사회 통합이 오히려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위화감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 불안정이 야기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연대주의를 강조하면서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독일 입장에서 이 교육은 결국은 복지와 연관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런 등록금 반대 도입 반대 운동에서도 등록금을 인하해달라는 주장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등록금 도입, 제도 도입 실패,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깎아달라는 거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반값 등록금으로 이제 인하해달라는 거였죠. 국가 재정, 뭐 독일과 우리 정부의 재정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사실은 동일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요, 물론, 그죠? 그래서 막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게 사회적 기회, 특히 교육 기회의 어떤 균등, 이건 정부에서 책임져주면은 이게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시스템, 교육 시스템, 돈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 등록금 제도가 사실은 우리 때는 사실 군사 독재였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어떤 시위 데모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정치적 시위 데모는 별로 없죠. 학생들의 복지와 연관된 대학교 내 복지와 연관된 시위를 여러분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평등이나 불균등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82년 이 최대우가 집권하면서 그 당시 연방 수상이 헬무트 콜 수상이었습니다. 보수주의적 개혁 움직임이 이 당시부터 일어났고, 그래서 사회복지국가, 독일어로 조지알 슈타트라고 하죠. 영어의 소셜입니다. 그죠? 독일어로 조지알 슈타트. 이 사회복지국가를 개조해야 된다. 아니면 해체해야 된다. 좀 더 유연해야 된다. 뭐 개혁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자, 요 내용 끝났네요. 자, 요게 이제 독일 지역 대학교 2008년에 등록금 자료 관련해서 이제 대학생들 표기라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학 등록금이 그때 완전히 폐지됐죠. 그래서 이제 독일 주에 따라서 이제 등록금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된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이 여기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캠퍼스 내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 반값 등록금 문제로 이렇게 이슈됐지만 독일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여기 이제 상하탑, 우리로 치면 상하탑에 해당되는. 자, 동영상은 또 조금 이따 보고, 동영상만 보면 또 여러분 거기에 또 신경이 집중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코올 수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슈를 개혁을 유연하고 개혁을 외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두둔했죠. 신자유주의자들. 그래서 복지국가 모델을 글로벌 시대에 좀 맞추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 발전을 초월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민영화를 주도하고, 우리도 지금 만약에 뭐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만약에 민영화되었으면은, 지금 미국 보세요.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전부 민낯이 드러났는데, 소위 뭐 선진국으로 알았지만 결코 꼭 그런 게 아니더라. 그죠? 여러 분야에서 이래 보니까 후진적인 면모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아니더라도 독감으로 인해서 해마다 엄청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번 올해는 이제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이제 동시에 병행할 거니까 아마 더 사망자가 많을 것 같고, 일본도 얼마나 그 사망자 수나 확진자 수를 감추고 은폐합니까? 역사를 뭐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게 국민성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사태도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좀 더 사태를 키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실제로 코로나로 죽은 노인들이 많은데 예년보다 뭐 한 5배 가량 사망자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걸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폐렴이 아니고 코로나로 죽은 노인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검사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폐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데 모르고 있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는 확진되었다가 완치되었다고 판정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항에서 검사했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검사가 조금 잘못된 것도 이제 나왔죠, 통계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대응이 지금 어쨌든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믿고 정부 사항대로 일단은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코올 수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영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조직이 슬림화되고 수익성도 늘어나고 효율성도 높아질 거라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독일 사회가 지켜온 어떤 공정성이나 연대감이나 사회적 균형이나 이런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는 문제는 간과인 거죠. 그렇죠? 현재 우리 한국 사회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사회 민주주의 이념에서 분배의 정의는 더 이상 핵심 덕목이 아닙니다. 그 대신 현대인들에게 기회 보장과 세대 간 공평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독일 국민들이 교육 복지가 후퇴된다는 것은 사회국가주의를 기본적으로 흔드는,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사태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민영화의 효율성이 한편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의료나 연금이나 교육 분야에서는 오히려 민영화가 긍정적 효과보다는 그 후유증이 더 클 거다, 이런 우려가 이 등록금 제도를 격렬히 반대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독일 사회에서 교육기회 보장은 사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또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학에서의 경쟁은 산업체에서 얻는 경제적 효율성과는 또 다르다라는 게 일반 독일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이 신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유와 정의라는 이념 아래 교육과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독일 대학 시스템이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효율성만 강조해가지고 대학을 경쟁 시스템으로 만약에 내몬다면은 원래 독일이 추구했던 대학 고유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학 교육의 고객이 된다. 독일어로 쿤데죠, 고객.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의 고객들은 소비지상주의를 배우고 인적 자본으로서 취업시장에서 마치 상품처럼 팔리는 거죠. 상품으로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고 소위 말하는 대학이 아니고 4년제 직업학교다. 직업 아카데미로 전락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과지향주의, 시장과 성과지향주의 대학에서 학문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죠? 효율성만,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하면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대학보다는 취업 학원에 가는 게 더 취업과 연관해서는 더 잘 가르치죠. 학원이 오히려.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 졸업장 때문에 또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많죠. 직장 다니다가도 야간 대학이나 직장 다니다가도 대학원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학벌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 대학 간판,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서 자기가 일하는 데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자기가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자 조금 카메라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자기가 더 배우기 위해서 또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학 졸업장 때문에 이제 보통 들어오죠.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 대학 개혁은 이렇게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가 체제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 미래의 독일 사회나 독일 대학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강조한 이 대학 개혁이 분명 사회적인 불균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상당 수준의 불공정성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독일 사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경제성이나 상업화나 민영화를 강조하는 개혁을 이 민주적 공동체를 희생하면서 삶의 질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 그걸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강조하는 대학 개혁에서는 평가나 대학 평가나 벤치마킹이나 서열화 이런 것만 남을 거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가다 보면 그런 걱정이 이 대학 등록금 문제와 또 연관이 된 겁니다. 이걸 500유로 액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냥 허용하면 나중에 점점 이런 방향으로 대학이 흘러가가지고 완전히 상업주의화되고 대학이 서열화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학 서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독일은 대학 서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학만의 어떤 특정한 그 대학에서 이제 알아주는 어떤 학과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있습니다. 그 대학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 그렇지만 서열화는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 풍토에서는 또 정치적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거다. 그죠? 양적 성과만을 강조하면 결국은 기회주의자들만이 생존하는 대학이 일종의 학문의 상아탑이 아니고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 대학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지금까지 독일 대학이 추구한 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인문학 이념과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 등이 이런 대학 개혁을 통해서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 학문적 자유나 지적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학 본래의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는 사회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한 이 사회 공동체를 지키듯이 우리가 대학 교육도 계속해서 지켜야 되겠다. 우리 사명이다. 업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텍스트에도 방금 제가 이제 말한 내용이 이 사회적 지향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에 지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제가 예상 문제를 미리 줄 겁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주면 그 예상 문제에 맞게 이렇게 자료라든지 수업 동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업에서 다 다룬 내용을 제가 그 중에서 예상 문제를 낼 거니까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 대학 등록금 제도와 사회복지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만약 이렇게 문제를 내면 우리 이제 요 텍스트를 토대로 여러분이 자료를 요약해 놨다가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그 복지와 연관해서 대학 등록금 제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항이 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278쪽입니다. 우리나라의 반값 등록금 논쟁에 대한 해결 방안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반값 등록금 문제를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말하죠. 공공성 특히 교육비의 공적 부담이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축소되는 게 아니고 해를 거듭할수록 물론 축소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꼭 맞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사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최근에 동결되고 있지만은 그죠? 더 인상은 안 됩니다. 근데 축소되었다? 모르겠어요. 축소되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어쨌든 동결되든지 이렇게 인상은 안 되고 있는데 국가가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서 그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OECD 2013년 OECD 교육 지표를 보면 공교육비의 공적 부담이 우리는 아주 낮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 재원 위주로 고등교육을 운영하고 민간 재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주로 선진국이겠죠.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부담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결국 학생 스스로지만 부모 부담이 크죠. 교육 비용이 그죠? 그래서 개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런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도 정부 재원이 1%밖에 안 되고 민간 재원도 1.8%, 일본은 0.5%더 적어요. 호주도 0.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민간 재원의 부담이 정부 재원보다 높은데 우리보다는 안 높습니다. 2배 이상 높진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고등교육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된 결과죠.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서 그 고등교육 비용에서 정부 재원보다 민간 재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의 개인 부담이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의 공적 부담이 약하기 때문에 민간 재원의 의존도가 높고 대학 진학률 또한 상당히 우리가 높죠. 그래서 각 가정이 느끼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은 알바 뛰고 이런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부담도 들어주고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 아니고 한 학기니까 6개월에 내는 거니까 그걸 한 달로 나누면은 또 조금 액수가 줄어듭니다만 어쨌든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그죠? 6개월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담이 크고 그래서 2012년 대선을 전후해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때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우리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라도 관심 있는 주제가 우리가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해결 방안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학비 지원 유형을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게 유럽 국가들이죠. 미국과 일본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교육 비용의 해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4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텍스트에서 여기 도표에 나와 있죠. 그래 좀 여기 이제 출력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봐도 되고 이제 이 화면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규모하고 학생 입장에서의 자립도를 분석해서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보세요. 이름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성인형 모델, 그 다음에 청소년형 모델, 유아형 모델, 투자자형 모델,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표에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이렇게 국가의 재정 지원하고 학생의 자립도 해가지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많냐 적으냐, 학생의 자립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가지 유형이 나왔죠. 그래서 성인형 모델이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말 이름 용어에서 나와 있지만 학생을 성인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많고 학생의 자립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재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의 학비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성인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자신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성취해 가는데 이제 도움을 받고, 정부 지원금이나 학자금 융자 등을 통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성인형 모델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성인형 모델이죠. 그럼 이 성인형 모델을 실행하는 국가가 유럽에서 어느 국가겠어요? 이러한 모델의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전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이죠. 그래서 물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학업 비용 지원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기본소득까지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학업에 종사하는 비경제활동 인구죠. 약 330유로를 혹은 610유로 정도까지 최대가 그렇게 최대 70개월까지 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답니다. 좀 부럽죠, 많이. 물론 이런 나라들은 또 세금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북유럽 국가들을 뭐 이렇게 복지 정책을 부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만큼 또 그 나라만큼 세금을 내라 하면 또 반감이 있을 겁니다. 안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청소년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학생을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 청소년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주로 독일권 국가죠.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다 독일어 쓰는 국가들 아닙니까? 프랑스가 이제 물론 여기에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의 학자금 지원이 강조는 되지만 그렇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사회국가주의적 입장에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또 소득 분배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은 원칙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학업에 따른 뭐 생활비 지원, 소득 보전, 이런 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등록금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생들의 주요 학비 지원의 주체가 이제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제 학업 비용, 등록금 말고 그죠? 학업 비용 이런 거는 부담을 하죠. 물론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가 학부모에게 그 자녀 양육에 따른 육아 지원금이나
뭐 소득 공제 이런 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학생을 부모 밑에 있는 자녀로 보는 유아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학비 지원이 좀 적습니다. 대부분 학자금이 학부모 부담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립도가 낮죠. 매우 낮고 이 모델에서는 학생의 교육 기회는 전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가 됩니다. 국가의 지원은 예외적인 경우로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존재하죠. 등록금이. 그래서 학생의 학비 지원은 학부모나 본인의 경제 활동,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알바라든지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유럽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낮은 국가들, 뭐 남유럽 국가들이 많이 해당되죠.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또 이탈리아도 들어가고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이 이런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자형 모델은 학생을 향후 직업에 대한 투자자로 보는 거니까 학업을 완전히 학생 개인이 자기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 학교에 대학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 개인이 완전히 부담하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또 높은 편이고 대학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도 상당 부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학 교육이 신분 상승의 어떤 수단이 된다. 교육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경제적 투자로 보는 겁니다. 투자로. 그래서 이 경우에 학비 부담이 상당히 높죠. 학부모로부터 지원만으로는 학업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경제활동을 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전형적인 영미식 교육 정책입니다. 유럽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영국하고 네덜란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이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도 이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학비 지원 유형을 이렇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그게 281쪽에 있어요. 보면은 여기 지금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5년도 뭐 표인데 학업 감당 지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순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쭉 순위가 보세요. 1위가 스웨덴이고 핀란드, 네덜란드, 이렇게 벨기에 쭉 내려오고 독일이 8위죠.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제 미국 보세요. 13위. 영국하고 미국하고 영국 13, 14위. 일본이 16위입니다. 제일 낮죠. 제일 낮지만 우리는 아예 이 순위에도 지금 없어요. 뭐 일본 욕할 것도 없어요. 일본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부모님들의 부담이 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학업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0위권 밖의 국가들은, 여기 지금 이탈리아까지 보고 10위권 밖의 국가들은 사실은 투자자형 모델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하위권에 위치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영미식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 분석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 여기에 아마 통계 포함을 시켰으면 몇 위 나왔는지 아직 알 수는 없죠. 포함은 안 됐지만 순위에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투자자형 모델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학비 지원 유형과 비슷하니까 최하위인 일본과 아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형 모델에서도 구매력 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학업 감당 지수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고등교육의 비용을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국가 발전에 큰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우리나라가 무슨 천연자원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고급 노동력, 우리가 지적 노동력에 의존해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국가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독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고 고급의 어떤 인력이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도 그랬는데 이렇게 고급 인재를 양성해가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영미식 자본주의 학비 지원 형태의 투자자의 모델은 사실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등한 상황에서도 머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제도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분석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해결책으로 결국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의 성인형 모델을 물론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목표로 삼아야겠지만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 중부 유럽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이 청소년형 모델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경제 구조의 특징을 우리가 일명 독일 같은 경우에 라인강의 기적, 옛날에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죠. 우리는 라인강의 기적, 이거 이제 본떠서 한 표현인데 라인식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경제 구조가 왜냐하면 이제 라인 강변에 위치한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시장 경제 모델에 대한 수정 보완으로 만든 게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 북유럽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이 사회적 시장 경제. 우리는 사회적이란 말을 사회적 자본주의 사회주의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공산주의를 자꾸 떠올리면서 정부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렇게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될 때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사실은 많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이질감이나 반사회적인 어떤 반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죠? 우리가 더불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목표가 생길 때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 협조가 또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경쟁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것도 존재해야 되지만 이런 요소도 가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회적 안정을 결국은 추구해서 주식시장보다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노사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노사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주와 경영자의 힘의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힘의 균형을 강조하고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충성도가 높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니까 그죠? 이렇게 평등과 연대라는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의 모델에서 대학 교육의 비용 상당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 청소년형 모델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교육은 곧 복지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쭉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최근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이슈가 됐지만 반값 등록금 도입이 요즘엔 거의 말도 없죠. 지금 언론에서도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이 사실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등록금을 반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투자자형 모델을 결국은 탈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복지 관점에서 보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교육은 대학 입시와 사회적 지위 상승의 도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인력 개발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합니다. 즉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발전론적 관점이 큰데 그래서 교육을 복지 관점에서 다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교육을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 형평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설득력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은 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사회보장비 비중이. 그래서 반면에 이제 경제 활성화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재벌 위주나 과거에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전쟁 이후에 피폐한 상황에서 경제를 재건해야 할 때는 이렇게 국가의 지원이 큰 기업에 몰리고 이런 게 이제 먹혀들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뭐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이제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직도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경제를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격차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경제 성장만 목표로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 없는 성장의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본이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인들의 상위 몇 프로한테만 몰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 통합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외형적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오히려 빈곤해지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격차에 의한 교육 기회마저도 불평등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만약에 방관된다면은 우리 사회적 유대감은 굉장히 약해질 것입니다. 또 인재 양성도 그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이 사례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는 당사자니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당사자니까, 그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투표할 때도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후손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시간이 뭐 58분,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대학 등록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하지 않았던 그 독일의 또 도시 여행을 조금 우리가 편안한 내용도 조금씩 보다가 또 이런 이슈가 되는 문제도 또 한 번씩 보고 이렇게 교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독일의 다른 도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